안녕하세요. 이렇다 186회 냉수입니다. 오늘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2,747만 9,194명, 그리고 사망자는 89만 9,421명입니다. 네, 한국은 확진자 2만 1,432명, 그리고 사망자는 341명입니다.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고 개발된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력과 안정성이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이에 대한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절입니다. 이때 불확실하다는 것은 미래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에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있을 건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은 코로나19 위기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찬희쌤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샘프레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샘프레님은 제가 알기로는 생물학자도 아니시고 방역 전문가도 아니시라고 알고 있고 역사가죠, 역사가. 네, 의사도 아니신데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예, 뭐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정면을 훅 들어오는데. 저는 전혀 전문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이듯이 이런 심대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 몇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더 나쁜 결과를 낳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기억나시나요?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전 국민이 다 토목 전문가가 되는 식의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알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 성수대교 무너진 걸 냉수님 아세요? 네. 이 책에서 배웠죠. 네, 저도 책이랑 영화 이런 네. 거에서 보고. 저는 그때 노량진에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뭐 다리가 무너졌다 그래갖고 수업이 다 전폐가 되고 다 복도로 쏟아져 나왔는데 진짜 다리가 무너졌더군요. 그 참 허망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1년 뒤에는 또 아현동에서 가스가 폭발하고 그것도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사선의 고비를 넘겼는데 자, 오늘 뭐 신문 다 보셨겠지만 그 영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주가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 회사가 삼상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죠. 이게 지금 바로 오늘 이 상황인데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모르는 걸 없애는 거죠. 모르는 걸 없애면 아는 게 늘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확실한 것을 찾아내고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우리가 미지의 영역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미지의 영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지나온 코로나19의 일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지금 이 9월인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흐른 네. 느낌인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알 수 없는 폐렴, 뭐 이 덕분에 이제 우한 폐렴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폐렴이 발생했고, 근데 과거와 다른 게 이게 아주 신속하게 게놈 시퀀스 염기 배열을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국제 바이러스 분류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그래서 7번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스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사스 2. 그러니까 영어로는 SARS-CoV-2라고 어쨌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예. 그리고 이제 WHO가 이로 인한 질병을 코비드-19 이렇게 한 거죠.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를 딱 따온 거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코비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코로나19를 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정한 거고요. 네. 그래서 2월에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 질병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한국은 기억나시겠지만 뭐 2월 한 초부터 뭔가 이렇게 막 네.
하던 거를 멈추기 시작하고 뭐 연기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고 마스크 계약은 사재기하고.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 할 때죠. 그러다 WHO가 3월 11일 날 뭐 중국을 눈치를 보던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늦게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이제 범유행, 네네. 지구적 유행이죠. 네, 그 영어로 아주- 보면은 이제 엔데믹이란 말이 있어요. 네, 엔데믹. 그렇죠. 풍토병이죠.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가야 감염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퍼지면 이제 에피데믹이라 그래요. 에피데믹이죠. 전염병인데 팬데믹의 팬이 이제 우리나라의 범이죠. 범.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팬데믹인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런 영어 단어 네. 공부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뉴노말 아니냐. 참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전 국민이 영어 다 단어를 알게 공부하는. 됐어요. 예, 참. 저는 팬데믹을 보면서 처음에는 한글로 써는 팬데믹을 보니까 항상 팬다가 생각났는데. 아, 근데 사실은 이 저기서 유머가. 근데 팬데믹을 좀 끔찍하게 말하면 음.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아, 이게 사실 팬데믹의 현실적 의미인데 네. 영화 제목도 생각나요. No way to hide. 숨을 곳은 숨을 없다. 곳은 예. 없다. 뭐 그런 거죠. 이쭉 퍼지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안 했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럭다운, 셧다운 모두 철시하고 공장 다 닫고 네. 집에 그냥 딱 stay at home 집콕 딱 하는 이런 게 왔고 또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근데 이제 WHO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을 반대하더라고요. 피지컬 디스턴싱 물리적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되나.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우리의 소셜한 마음은 더 가까이 가자. 네, 소셜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이다, 사교적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왔죠. 그래서 실업, 뭐 소득 감소, 많은 나라가 이제 재정 지출을 막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큰 정부가 뭐 거의 뉴노멀이 되고 네. 어제는 또 중국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중국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다. 이런 걸 발표했는데 다들 이게 정말 안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네, 앞서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면은 코로나19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알기는 어렵고요.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그 8월 초에 한 달쯤 전인데요. 네이처지에 흥미로운 짧은 글이 실렸어요. 팬데믹 퓨처라고 해서 여기는 2021년 6월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쯤 지났는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됐나. 일종의 루킹 백워드 백투더 퓨처? 네. 네, 이 글에 따르면 감염자가 2억 5천만 명, 사망자는 175만 명. 이 정도. 그러니까 사망자는 과거의 스페인 플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편이긴 하죠. 많이 적. 그건 당연히 이제 그동안 100년 사이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이러스가 천천히이긴 하지만 여전히 퍼지고 있고 백신은 개발된 것으로 칩니다. 저희가 보통 말할 때 2021년 어느 시점에선가 백신이 개발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효력이 6개월 정도 간다. 물론 이제 면역도 생겼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백신을 둘러싸고 이제 백신 개발됐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맞을 거냐 뭐 이거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제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일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되게 흥미로운 예측인데 이런 예측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뭐 2억 5천만 좀 황당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신문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죠. 보통 R0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감염된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몇 명을 새로 감염시키냐. 만약에 1이라고 하면 R0가 한 명이 한 명을 낳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R0가 1보다 낮아지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돼서 언젠가는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게요. 팬데믹 초기에 중국에서 이 R0가 몇이었냐면 2.0 내지 2.5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생기면 두 명씩 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1900년 이후에 많은 이제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있었는데 보통 재생산 지수가 1.8 낮은 경우는 1.46 정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망률은 굉장히 좀 낮지만 이게 확산률은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잠복기라고 우리말 하는 게 이게 그렇죠. 길다는 거죠. 14일 우리 이제 맞아요. 어느 날 다 14일이라고 하는 14일. 숫자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평균 2일이에요. 어허. 최대 5일.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14일이고 고약하네요. 잠복기가 길다는 게 네. 감염된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이전에 이른바 조용한 전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르고 옮길 가능성. 그러니까요. 이른바 격리 조치가 안 되는 거죠. 알기 전에. 정광훈이가 나는 음모야 안 걸렸어 이렇게 할 만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걸렸다. 쫙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 딱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전후로 해서 또 바이러스 검출량이 제일 많을 때. 또 다른 게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또 있는 맞아요. 거예요. 스텔스. 무섭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확진자의 25%인데 과거에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또 16%니까 아까 차인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과거의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뭐 다른 조건을 뺀다 하더라도 치명률은 좀 낮은 편이지만 감염 전파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금 치명률이 좀 낮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치명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의 경우 치명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걸 보는 게 감염 치명률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fection Fatality Rate라고 해서 RFI라고 하고요. 물론 이거 말고 이제 확진 치명률이라고 해서 CFR 이런 것도 있는데 확진된 사람 중에 얼마나 죽었냐.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걸렸는데 확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확진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사망자를 말하고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1000명당 5에서 10명. 그러니까 0.5에서 1% 정도죠. 근데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연령 이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된 것처럼 인종과 에스닉 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고요. 이거는 다 뭐랑 관련되냐면 의료 서비스 접근 정도라든지 사회경제적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건강 상태 우리가 뭐 기저질환이 이렇게 말하 이런 거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유색인 쪽이면 아무래도 치명률이 높겠군요. 높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른바 저개발 국가 가난한 곳에서 이따 다시 한번 뭐 나오겠지만 도시의 슬럼가에서 별다른 의료 서비스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사람들은 훨씬 더 치명률이 높아지겠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0.5에서 1%는 그러니까 중국,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나온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벌어졌던 일 아니면 뭐 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몇 가지 기초적인 지식과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추세로 이게 양상이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페인 독감이 갑자기 떴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서 별 신경도 안 쓰다. 이게 어쨌든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니까 그걸 그냥 뭐 이른바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고 네. 과거에 못던 일인 거에 비춰서 본다 뭐 이런 거고요. 뭐 해겔이 아무리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역사에서 배울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네. 여전히 과거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빛 혹은 뭐 디딤돌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좀 재밌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있었던 팬데믹 인플루엔자를 코로나19와 비교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팬데믹 인플루엔자 같은 걸 보면 지속 기간이 뭐 1년 반에서 22년. 그래서 아까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것도 1년 반 후에 어떨까 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인간이 어쨌든 면역을 발전시켜 갑니다. 뭐 이런 거 전제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2020년 봄 얼마 전에 큰 폭발이 있었죠. 이게 네. 첫 번째 물결인데 그리고 앞으로 1, 2년을 걸쳐서 작은 물결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2021년 어느 시점에 종식된다. 뭐 이러면 좋겠죠. 두 번째 물결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이번 금요일까지인가요? 또 그렇죠. 연장할지도 모르지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유럽에서도 볼 수도 있을 때 좀 풀었다가 좀 심해지면 묶었다가 뭐 이런 식일 때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과거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인데 봄에 첫 번째 물결이 있다가
가을 혹은 겨울에 또 터진다 크게. 더 크게. 네. 야. 물론 이건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서 가능한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확 막아야 되겠죠. 가을이나 겨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모르죠. 10월이나 11월에 물론 한국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온대지방, 그러니까 북반구의 온대지방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죠. 네. 가을 겨울. 그러다가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확 터졌을 때 문제는 많이 죽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하면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지금도 뭐 한국은 뭐 파업도 겹치긴 했지만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문제까지 겹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난 봄에 첫 번째 물결 이후 지속적인 전염과 환자 발생이 천천히 그래서 이걸 슬로우 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냥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유형이긴 하죠. 일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도 말 수 있어요. 어느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까, 교수님? 저는 다 무서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렇죠.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약하게 좀 하다가 이제 내년에 끝난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확 하나 몰아왔다가 맞아요. 내년에 또 올해 봤던 것 같은 잔물길이 또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물결까지는 안 있는데 그냥 계속 발생하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네. 뭐 어느 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럴 듯한데 뭐 사실 모르는 거죠. 네. 예, 우리 냉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맞아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락다운을 해야 되는지, 아까 뭐 완화, 미티게이션, 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예. 맞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지 그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대체 뭘까요? 어쨌든 바이러스가 잘못한 건 아닐 거 이 아니에요. 모든 게 바이러스 때문이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게 바이러스와의 전쟁. 네. 뭐 바이러스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요, 생명체인데. 뭐 제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간의 행동 때문인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건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이른바 리빙 데드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살아있는 죽은 놈.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일종의 이제 기생물이죠. 그리고 숙주의 세포를 하이제킹해서 자신을 재생산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이 생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른바 돌연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벌어지고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의 진화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어떤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심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역학 전문가, 인류학자, 역사가 등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을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사실 뭐 20세기 그러면 대표적인 페니실린의 발견이라든지 혹은 1970년대 이른바 WHO가 천연두의 종식을 선언할 정도로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라니 뭐 이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 뭐 지질학적 시대는 인류세고 뭐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전염병 시대고 참나 이거 참 갈수록 태살인데 이게 최근에 근데 특히 전염병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뭐 좀 기억만 해도 우리가 메르스 기억나죠?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난리 났었죠. 메르스 덕분에 그나마 지금 한국이 질본이 잘하고 된 거죠.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사스도 있었고 급성호흡기 증후군. 신종플루는 제가 걸려봐서 압니다. 정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혼자 있어봤는데 아 정말 지루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면 뭐 많이 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독합니다. 사람이 절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또 에볼라 바이러스, 특히 아프리카를 막 강타했었죠.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막 21세기에 막 전염병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 관심과 연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중요한 건 하나 우리가 빼놓고 있는데 에이즈가 있어.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20세기부터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해서 좀 나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이른바 신종 전염병 Emerging Infectious Disease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지난 세기 말부터 사실 나왔고 그래서 뭐 유행병의 유행 혹은 전염병의 전염 뭐 이런 말까지 어쨌든 어떤 학자는 썼는데 이것들이 상황이 어려운데 말이나 만들어내고 있지. 말장난하고 있고 있지.
새로 출현한 것도 있고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했던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시 나타난 놈도 있고 뭐 등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대체 뭘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샘프렌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뭐 기후 위기나 생태 위기 얘기할 때 늘 인간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그 아까 유행병이 유행이라는 참 이런 말을 만든 몰스라는 학자 같은 사람은 1940년 이후 새로 확인된 신종 전염병이 400종이라고 해요. 우리들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60%가 동물원성, 그러니까 동물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스피로버라고 하죠. 교차 네, 감염 혹은 뭐 종간 전파 이렇게 종간 전파. 말하는데 이건 당연히 그러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죠. 네. 야생 동물과 그다음에 가축, 그다음에 이제 인간, 그다음에 그걸 둘러싼 어떤 환경 사이에 서로 간의 만남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전염병이 새로 출현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추세를 보니 새로운 병원체가 출현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큰일입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전염병의 출현은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럼 인구가 많은 게 문제냐? 뭐 이런 건 아니죠. 인구 밀도가 많다는 게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있는데 뭐 농업을 변화시키고 보통 대표적인 게 산림 파괴고 여행을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지금 우리 여행 못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지 탐험 뭐 이런 것도 하죠 일부러. 그다음에 뭐 무역이 확대되고 네. 토지를 뭐 지박적으로 지박적 이용으로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상식적인 수준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종의 가설 수준이었고 그런 가설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지구상에서 골고루 또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는 건 물론 아니죠. 뭐 사스2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어쨌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인간의 밀도라는 게 있고요. 야생 동물이 또 어떻게 분포하느냐. 어쨌든 바이러스가 전염되려면 원래 숙주 동물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게 곧바로 인간에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매개를 거쳐서 이제 또 매개 숙주를 거쳐서 이제 오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매개 숙주 얘기하셔서 그런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멸종 저항 운동하는 친구들이 매개 숙주 이렇게 가면들을 맞아요. 쓰고 이제 쭉 이렇게 시위하는 걸 봤는데, 봤어요. 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박쥐가 숙주고 천상갑이 매개 숙주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도 이게 시작이 이제 우한인데 우한 그러면 이제 중국이고 중국 그러면 최근 몇십 년 동안 인간과 야생 동물이 이전에 접촉하지 않다가 접촉 변도가 커진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예측하기 굉장히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한의 재래수산물 시장 영어로는 이제 웨트 마켓이라고 하는데 뭐 축축하다 이런 뜻이겠죠. 재래수산물 시장이니까. 뭐 여기서 이제 시장 가보시면 알죠. 네, 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넘어왔다. 스피일 오버가 일어났다. 이런 견해가 이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모스라는 사람 연구가 발표된 게 2012년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읽히고 있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 저술가 데이비드 콰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피로버 아예 책 제목을 스피로버라고 붙였고 네. 한국어 제목이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이렇게 한국말이 훨씬 어렵다. 인수공통. 그러니까 간단한데 본제목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간이 초래한 생태학적 압력과 혼란 때문에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과 접촉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고 동시에 인간의 기술과 행동 때문에 병원체가 유례없이 널리 퍼진다. 인간의 기술과 행동 대표적인 항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인간의 활동으로 자연 생태계가 붕괴될 정도가 되고 이 속에서 바이러스 생태계에 혼란이 초래되어 그래서 얘들도 살아야겠어서 그렇죠. 새로운 숙주 혹은 새로운 종의 숙주 즉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뭐 이동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인간들 사이에서 전파가 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염병이다. 그 동물원성 전염병, 감염증,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염병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콰먼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활동은 과연 뭘까요? 굉장히 상당히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기후변화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코로나19 이후 아니 뭐 더 정확하면 이전에도 이제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바이러스 측에 이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돌연변이 잘 있고 진화하고 뭐 종간 전파를 한다든지. 근데 반대편에 인간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건 산림을 파괴했다. 네.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돼서 바이러스가 살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고 있는 동물들이 살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 뭐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정력에 좋다 하면 먹는 경우들이 있으나, 네. 그다음에 집약적 축산이라고 하는 이건 뭐 따로 끔찍한 이야기라 따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 출현한 바이러스성 질환의 핫스팟으로 떠오른 이유는 뭐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야생동물 섭취를 아까 이제 우리 웰마켓 얘기했듯이 이런 걸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오래된 것, 뭐 그게 새로 생긴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웬마켓에서 야생동물, 가축, 인간이 그냥 두루루 나란히 있다가 접촉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인간이 뭐 자연을 정복한다, 뭐 자연을 활용한다, 이용한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우리 이런 바이러스 환경에서도 그런 인식이 좀 더 확고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과 자연계는 하나다.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one world, one health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자연이 헬스가 붙게 되면 인간도 당연히 그 전체 하나 일부분으로서 함께 헬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 가축, 곡물 인간의 건강 등의 이것을 전부 하나의 생태계라는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이제 문제점이 좀 드러나죠. 상품 생산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버리고. 예. 그러면 종류도 어마어마하고. 예. 또 이에 수반되는 자원 추출이 증가하죠. 자원은 막 더 많이 추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하고 생태 사이에 그래서 물질적 개념적인 균열 이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서식지, 생물 다양성, 생태계 기능 또는 뭐 수로, 뭐 토양의 영향, 대양의 저작물 이런 것들 전부 다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양적으로 저하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됐겠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숙주를 뛰어넘는 질병의 출현을 자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 가축의 사육, 가공, 유통. 지금 뭐 여러분 뭐 1년에 닭을 몇 마리나 먹는지는 아시죠? 네. 인류세는 닭 아닙니까? 350억 마리인가 370억 마리인가 뭐 이런 정도니까 그거를 뭐 속성으로 어쨌든 해서 한 40일 정도 키워가지고 병아리를 먹는 거죠. 병아리를 먹는 거예요. 아기들 뚱뚱한 병아리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 가축의 사육, 가공, 유통을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소수의 애그로 비즈니스 기업들이 어쨌든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산 혁명이라고 말하고 아시겠지만 이 사람 밀집해서 살고 옆에서 다닥다닥하는 이 축산 동물도 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가까이에 이런 생태계 파괴 속에서 자연 생태계가 있고 뭐 이런 곳에서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진화하는데 아주 완벽한 환경. 근데 이게 전염성도 강하고 병독성도 진화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도 살려면 숙주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옮겨갈 숙주가 있으면 자기의 병독성도 강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나름대로 어쨌든 자기를 재생산하기 위한 진화의 이제 방식이고 그러니까 제일 끔찍한 원래는 반비례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염성이 강하면 이제 치명률이 낮아야 되고 치명률이 높으면 그 전염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묘한 상태로 강해지는 지금 완벽하게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또 과다 투여해서 그렇죠. 예. 엄청난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가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혁명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어쨌든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축산혁명, 어쨌든 대규모 대공장 축산이라고 하면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제 축산이나 집약적 농업 등이 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미국의 이제 일부 뭐 미국만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 원 월드 원 헬스 아까 이제 타인쌤이 말씀해주신 그 문제의식,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통합돼 있다. 근데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통합돼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인간의 사회경제적 맥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적 원 헬스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저기에 살림이 파괴되는가, 저 땅은 왜 저 기업이 갖고 있는가, 뭐 이런 맥락에서 지구적 자본 축적과 생태계 건강의 결정 요인 사이 요것의 관계를 좀 연구하려고 하고, 그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팬데믹의 추동력이 어쨌든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기후 위기 얘기할 때도 도대체 탄소 배출이 최근에 선진국에선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도상 국가, 뭐 중국을 비롯해서로 그 생산 공장을 이전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탄소 배출이 많죠. 근데 실제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 상품을 소비하는 곳은 제1세계에서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 제3세계 생산 지역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물론 양쪽에 다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치 자기들한테는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그래서 이 체인을 어쨌든 연구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관련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중국 우한의 문제니까 중국 우한의 그 웬마켓을 폐쇄하고 중국 사람들 이제부터 먹지 마, 야생동물 안 먹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체인 얘기하셨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앤 이 디맨드, 이 전체의 체인 자체가 사실 얽혀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까 보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연, 인간, 사회 이 세 개가 사실은 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네. 이 전염병의 시대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역사가 중에서 이제 마이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염병하고 대도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이 전염병의 시대가 생긴 이유는 뭐냐? 경제적 지구화, 그러니까 이코노믹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뭐 경제적 세계화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의 직접적 결과다. 가장 큰 주범은 누구냐? 주범 많죠. 많은데 이걸 그냥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를 딱 지목해서 한 명을 딱 이렇게 범죄자 이렇게 지목하려면 하나만 정하면 누구냐? 다국적 기업이다. 초국적 기업이다.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네. 가동시키고 있는 이 초국적 다국적 기업이야말로 질병 진화의 추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명만 범죄자 말하면 이게 맞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수많은 산림 파괴들을 하고 있죠. 우리 브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불을 지르고 거기에다 뭘 이렇게 축산을 또 하고 막 이러고 있죠. 그다음에 또 대규모 사육장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산림 파괴를 하다 보면 그 산림에 있던 조류, 박쥐, 포유류, 여기에 은둔하고 있던 야생 바이러스가 네. 이제 인간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이게 끔찍한 슬럼,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없어졌는데 선진국의 공급지가 되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과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슬럼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선진국들이 이렇게 이중화되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민간의 면역 체계를 극심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공식 프롤레타리아트가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생계, 이 생계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이런 것 자체가 결국 바이러스 확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10억 명 등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이 없고, 네. 민간보험은 들 돈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는 끝났는데 사실은 사회적이나 전지구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재현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이게 무슨 아까 얘기처럼 뭐 박쥐를 없애고 웨트마켓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질병이 출현하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 네. 이거를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는 뭐 고사하고라도 기본적으로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의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저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신종 전염병의 사회적 생태적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툰베리가 유엔에서 한 연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네. 던졌던 일인데요. 인상적인 연설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에게도 닥친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몇몇 우리 지인들과 같이 이제 세미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이른바 휴먼 뉴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에 엄청난 네. 돈을 투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 때 인간이 우리가 너무 지나친 오버슈팅, 지나친 규모의 우리가 개발과 성장을 해왔고 오히려 지나친 개발과 성장을 이렇게 축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계속 우리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고 더 키워야 되고 더 파일을 키워야지만 니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우리한테 협박하는 그런 식의 형태라는 느낌이 오늘 우리 맞아요.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뭐 없어 뭐 옛날 있잖아요 연구 없어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 없어 이러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엄청난 재앙이 던졌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1930년대 하던 일을 반복하겠다. 네. 디지털 댐을 만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댐까지 이렇게 그려갖고 설명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사실 댐을 그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30년대 후보 댐 만든 것처럼 댐 만들어갖고 거기서 사람 디지털 기술자들이 막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됐고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잘못된 이 지배적인 어떤 왜곡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어떤 우리가 깨달음과 출발점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너무 평범한 말이긴 한데 위기가 기회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크라이시스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게 그냥 뭐 주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결정.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의 선택과 뭐 행동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셨고, 근데 저는 뭐 이런 재난 혹은 재앙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중한가? 우리가 원래 가치로 보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물론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데 안전하게 살아야죠. 인간이 존엄하게 살고 생존의 권리가 있고 등등.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리어 이런 재난 속에서 확인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치 공동체가 이를 보장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에서 일단 출발을 하는데 아까 찬희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런 정치 공동체가 생태적인 한계 속에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인간이 전염병과 함께 살고는 수렵 채취에서 정착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네.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인간 문명의 불가피한 일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인간이 라면 그 문명 자체를 바꿀 만한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그러니까 찬희 쌤이 그 인용하신 툰베리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근데 왜 하던 대로 계속 하느냐 뭐 이런 거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고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를 좀 넘어서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보고 이게 정말 커다란 인간이 닥친 생태적 한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 그리고 정말 이걸 막고 싶다면 그래 사람들이 좀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탈성장
혹은 포스트 성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말은 혹은 뭐 자연과의 공존, 바이러스를 전쟁한다고 바이러스를 경멸시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의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필요한데 네, 갑갑하죠. 말한 대로 하던 대로 어떻게 하던 거를 조금 바꿔 정확히 말하면 하던 거를 조금 바꿔서 혹은 포장지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문명에 대한 새로운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이 네. 되게 인상에 남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태적인 전환을 해나가야 할지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고 앞으로 더 좀 공부를 해가면서 그리고 목소리도 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이른바 진보 진영이 그냥 아무 좀 고민 없이 그린 뉴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부터 해서 과연 맞아요. 그린 뉴딜이 뭘 목표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지 그냥 기후위기가 싸우는 방법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과연 우리 진보 운동이 이 엄청은 지금 사실 문명이란 게 인간과 자연을 무너뜨리고 있으면 이건 문명이 아니라 야만인 거잖아요. 이미. 야만과 과연 싸울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진보가 너무 허약해졌고 너무나 좀 안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네. 말씀하시고 그런 개념부터 좀 우리가 좀 배격하는 그런 좀 우리가 시작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 사회에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었죠. 나폴레옹 때 해체된 네네. 공식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농담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네. 저는 그린 뉴딜을 보면서 그린도 그린도 아니고 아니고, 뉴딜도 아니고 뉴도 아니고 딜도 아니다. 아니다. 이 각각이 사실 다 얘기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역사적인 그 맥락이 노력하시는 네. 분들을 그냥 폄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이 다 내용들이 채워져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채워서 새로 조합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까 이런 궁금함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다 해서도 그 논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다 186회 코로나19 위기의 양상과 성격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나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